제22장 이정표. 요양원은 실 캠페인에 힘을 입어 계속 발전을 거듭했다. 침대 8개로 시작했던 것이 60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이 결핵에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도 실 보급의 하나였던 공중위생 교육의 덕이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생사탕이나 싱싱한 사슴의 생피보다는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안정하고 치료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몇 채의 멋진 별채들이 요양원에 더 세워졌다. 요양원이 커지자 많은 젊은이들이 입원을 했다. 이 때문에 의외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젊은 남녀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서양과는 달리 그 당시의 조선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엄격했다. 만일 미혼 여성이 남자와 교제를 하면 그녀는 품행을 의심받아 결혼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다. 특히 육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때는 더 그러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별로 큰 흠이 되지 않았다. 얌전한 처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수줍어하고 과묵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다. 요양원 환자 중에 한 청년이 어느 여환자에게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다. 이 사실이 우리 직원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청년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그러나 청년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그 청년을 퇴원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이 길만이 여자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러자 청년은 구차스러운 변명을 했다. 다른 남자 환자들도 그의 편에 서서 퇴원이 부당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퇴원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나는 평상시 정오 이전에 요양원의 회진을 끝내고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곤 했다. 그날도 회진을 거의 다 마치고 남자 환자용 일광욕실을 거쳐 본관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나가서 문을 밀어보니 문이 잠겨져 있었다. 불시에 나는 요양원에 갇힌 것이었다.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지르자 문밖 쪽에서 성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비로소 나는 우연한 사고로 문이 잠긴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연이어 남자 환자들이 요구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퇴원시켰던 그 청년을 다시 입원시키라고 요구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나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나는 그들에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놔주지 마라 라며 소리 지를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환자들의 점심시간이 지나갔다. 점심 식사 후면 환자들은 모두 휴식을 취한다. 이때는 병원의 직원들도 순시를 하지 않는다. 아내는 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늦는가 보다고 생각할 것이다. 환자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위해 비교적 시간을 잘 선택한 셈이었다. 나를 이렇게 가둬둔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으나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 난처한 지경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오후 4시가 되면 간호원들이 환자들의 체온을 재기 위해 병동을 순회한다. 그러나 벌써 내 몸의 체온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간호원 중에 누가 경보를 울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이런 상태로 지루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반대편의 대표격인 청년이 문을 열더니 내 앞을 막아섰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환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방법이 못 된다는 점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냉정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내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헛수고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 중에 그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당신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요 라고 한 말이 그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게 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좀 이상하다는 듯이 퉁명스레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바로 내가 기다렸던 기회였다. 나는 결핵환자에게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일, 특히 이성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만일 그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남자 환자들도 그의 뒤를 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당신들의 모든 공은 허사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주장을 굽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뜻을 납득한 때문이었다. 문에서 비켜서면서 사과를 한 다음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다. 나도 이 사건이 내 체면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었으므로 비밀로 접어두기로 약속했다. 요양원의 농장은 소규모이나마 현실화되었다. 이 농장을 추진할 때 북장로교의 농업 선교사인 덱스터 루츠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루츠스는 1920년 한국에 도착한 이후 농촌에서 농업 선교사로 봉사해 왔다. 요양원 농장에서 그는 토양 분석, 농경지 이용, 특히 산학개발, 과수 재배, 낙농 등의 현대 농업 기술을 지도했다. 인근 농촌의 농부들도 이 강좌에 초청되어 함께 교육을 받도록 계획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농업 강좌와 소규모 농장이 운영되어 나가자 이 지역에 좀 더 본격적인 시범 농장이 필요해졌다. 회복기 환자들을 위한 시범 농장과 모범 농가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나의 꿈은 더욱 강해졌다. 시범 농장이 생기면 회복기의 남녀 환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데 따라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게 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편안히 거주할 집을 제공받는 외에 농사법, 양계, 양잠, 목공, 수공업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도 받게 될 것이다.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찾고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을 갖게 되어 자기가 선택한 어느 한 가지 기술에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이 모범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계획에 의하면 회복기의 환자들이 이 모범 마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평균 2년이 된다. 우리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았다. 미국의 페니 연쇄백화점의 설립자인 페니 씨는 J.C. 페니 플로리다주의 좋은 모범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장을 전문가인 클라크 씨에게 맡겨 운영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YMCA에서 한국에 현대 농업 기술을 도입시킬 계획으로 페니 씨에게 기술자를 요청했다. 이에 페니 씨는 클라크 씨를 한국에 파견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페니 씨와 YMCA에 각각 편지를 보내 해주 구세 요양원에 모범 농장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두 곳에서 모두 나의 청에 응하겠다는 기쁜 회신이 왔다. 일이 이렇게 진전되자 내 머릿속에는 시범 농장과 모범 마을을 만드는 구상으로 가득 찼다. 마침 YMCA는 한국의 중심 지역에 농업 시범 센터를 설립할 생각이었다. 당시 한국의 농업은 원시적이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가는 방법도 신통치 않았으며 수확을 예상할 과학적 근거도 없었다. YMCA에서는 농업 시범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농부들을 모집하여
이곳에서 교육시킨 후 그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전파시킬 계획이었다. 내가 페니시와 YMCA에 편지를 했을 때 나의 구상과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일치했던 것이다. 우리 요양원의 환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니 Y에서 생각한 전국에서 모집한 농부들이나 마찬가지다. 거기다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모두가 각 분야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자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정신적인 자세가 갖추어진 사람들이었다. YMCA에서는 요양원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해 왔다. 만일 당신이 충분한 땅을 구입하여 시범 마을을 건립한다면 당신의 계획이 우리의 구상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가축, 씨앗, 비료를 공급하는 동시에 농장과 마을을 운영할 두 사람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봉급을 지급하겠음. 이 제안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 기뻐서 믿어지지가 않았다. 요양원은 이미 25에이커 약 36,600평의 땅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부식 조달에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인접한 100에이커 122,400평의 땅을 사려고 곧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그 땅은 마침 팔려고 내놓은 땅이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실험하려면 그 정도의 땅은 필요했다. 그 땅은 밭, 과수원, 작은 동산 하나와 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처럼 지형이 다양하므로 회복기의 환자들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농업의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YMCA는 이 땅 구입에 열심인 우리들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마침내 클라크 씨가 도착했다. 그는 농장 설계와 건축을 도와주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젖소, 스위스 염소, 벨기에 토끼, 흰 레그혼 닭들을 수용할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 농장은 회복기 환자들의 교육과 직장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요양원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선한 식품들을 싼 값에 공급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동안 형 이의 경우와 같은 비극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겨우 그 비극들을 막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아직도 조선 민중을 계몽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었다. 회복된 환자들을 그들의 사회가 따뜻이 맞아주고 좋은 이웃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결핵에 대한 관념을 고쳐 주어야 했다. 페니 씨는 요양원 농장 계획이 잘 추진되어 나가자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었다. YMCA와 클라크 씨는 그러한 반응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페니 씨는 이제 모범 마을의 설립이 시급함을 알자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었다. 우리들의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클라크 씨는 농장을 지도하고 모범 마을은 농업 선교사인 루츠 씨가 맡기로 했다. 루츠 씨는 미국에서 인디언들을 위한 모범 취락을 만든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일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두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요양원 농장은 갱생센터와 교육 실습장과 모범 마을을 갖춘 규모로 성장했다. 회복된 환자들과 마을의 농부들은 새 농사법을 배우는데 상당히 열심이었다. 채소나 과일 등은 약 50마일 거리에 있는 소래 해변의 한 작은 상점에 내다 팔기도 했다. 여름 휴가 때 오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사 먹었다. 요양원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교회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의 설계였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당을 짓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 왔다. 지금까지는 환자 대기실을 예배 장소로 이용해 왔는데 환자와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서 모두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아졌다. 나는 사촌인 헤럴드 무어, 처녀 명은 메리
클래리로서 그레이스 클래리 해스킨스의 자매임 여사에게 원조를 청했다. 그녀는 부유했고 활동가였다. 우리가 안식년 휴가로 미국에 갔을 때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아름다운 자기 집에 우리를 초대해 준 일이 있었다. 그날 메리가 나가는 교회의 교인들도 함께 초대되었는데 그때 메리아는 해주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사업 내용을 담은 필름을 영상기를 통해 보여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해주 요양원의 교회당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었다. 그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제야 추수가 되어 거두어지고 있었다. 메리는 요양원 교회당 건립에 대한 우리의 꿈을 이뤄주고자 한 사람의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액수였던 1만 달러를 보내주었다. 메리는 항상 내 어머니를 존경해 왔으므로 교회당의 이름을 로제타 교회당이라고 지어주기를 원했다. 나는 병원 건축에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지만 교회당 건축에는 문외한이었다. 때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던 어느 건축가를 만나게 되어 나의 구상을 설명했더니 그 설계는 가능하며 주위의 환경과 잘 조화가 된다면서 칭찬해 주었다. 내 구상은 해주 근처의 해안에 많이 깔려 있는 둥근 돌들을 건축 재료로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돌들이 벽돌보다 더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지붕을 빨간색 타일로 깔면 사철 녹색인 주위의 산과 더욱 대조되어 한층 더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하여 교회당은 드디어 건축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요양원 건축 때 설계를 해 주었던 에드윈 캠벨 씨가 이번에도 역시 설계를 맡아 주었고 건축 시공은 마 씨와 계약했다. 이윽고 교회당이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조선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의 하나가 되었다. 산과 바다의 푸르름과 조화를 이뤄 경관이 절묘했다. 존 러스킨의 글이 교회당을 지을 당시의 우리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우리가 건축할 때 건물은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지어지게 하소서. 당장에만 좋고 필요한 건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후손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건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돌이 쌓여서 신성한 장소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게 하소서. 헌당식은 1933년 9월 23일에 거행되었다. 교회당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로제타 교회당이라 지었다. 이날은 어머니의 68회 생신이 지난 지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이 식장에서 43년간 이 땅에서 봉사한 수고에 대한 공식 표창을 받았다. 1933년과 1934년에 결핵실 보급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원종교 황해도 도지사도 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예정보다 앞당겨 은퇴할 예정이었으므로 어머니 이름을 딴 교회당의 헌당식은 더 의미가 있었다. 선교회에서 정한 은퇴 연령은 70살이었으나 어머니의 오빠인 프랭크 셔우드가 노환으로 시달리고 있어서 그를 돌보기 위해 은퇴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외삼촌은 은퇴한 감리교 목사로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미국에 있었다. 어머니는 1933년 10월 2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헌당식 때 나는 서울 프레스의 편집장을 지낸 야마가타 씨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조선, 특히 조선의 여성들은 당신의 어머니를 더 볼 수 없게 되어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어머님은 조선 여성들을 위해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당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어머님이 행하신 훌륭한 일에 비하면 100분의 1도 그 업적을 상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헌당식에서 모든 사람들을 더욱 즐겁게 해준 것은 구세군 악대의 특별 음악 연주였다. 윤치호 씨가 여행 비용을 부담해 주어서 서울 구세군 소년 근로자의 집에서 한국 소년들이 해주에까지 와서 주말에 열린 각종 행사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 행사에는 음악회, 연극, 건강 프레이드, 강연, 해주 구세병원의 창립 25주년 기념, 해주 결핵요양원의 창립 5주년 기념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세군 소년 악대의 연주를 듣기 위해 300명 좌석의 교회당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음악을 좋아하는 조선 사람들의 재능이 이들의 훌륭한 연주를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조선교회는 의자들이 없어서 바닥에 그냥 주저앉게 되어 있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남녀를 가르는 휘장을 가운데 치기도 했다. 애기들은 예배 도중에도 엄마의 젖을 먹었고 기저귀를 차지 않은 아기들이 대소변을 보려고 하면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창 밖에다 용변을 보게 했다. 어린애들은 예배 도중에 계속 통로를 돌아다니며 놀기도 하고 휘장이 쳐졌을 때는 남자석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 등 예배를 방해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아기들이 웃음을 터뜨려 예배에 방해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엄마가 급히 젖을 물리는 것이었다. 상당히 큰 애들까지도 엄마 젖을 먹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처럼 부인들은 아기들의 치닥거리에 바빠서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실정인데도 개의치 않고 교회를 나왔다.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 애들을 분잡스런 남의 애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며 예배가 끝나 모두 퇴장할 때는 남의 남편들을 살짝 관찰해 보고는 자기 남편들이 더 점잖은 양반같이 생겼음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주 시내의 제일감리교회에는 많은 교인들이 다니고 있었다. 우리의 새 교회에는 시내까지 갈 수 없는 인근 주민들만 왔지만 요양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점에서 그만큼 의의가 있었다. 교회는 환자들과 직원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전에 요양원에 환자로 입원한 적이 있었던 김영순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훨씬 뒤의 이야기지만 북쪽이 공산주의자들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도 이 교회만은 유일하게 그 체제 하에서 종교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산주의자들도 결핵 환자들에게는 신앙이 사기를 높여주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예외로 기독교를 인정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된 셈이다. 헌당식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초 어느 날 김 목사가 돌아오는 휴일에는 금강산 구경을 가자고 했다. 이때는 조선의 전통적인 휴일 추석이다. 조선인들이 집안 어른들의 산소를 참배하는 일로 휴가를 맞게 되어 우리들의 주말 휴일도 연장이 된다. 거기다 농부들도 추수하느라 바빠 병원은 조용해진다. 우리가 여가를 갖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금강산은 원산에서 남쪽으로 얼마 멀지 않는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메리아는 몇 년 전에 북경에서 온 친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보았는데 꼭 한번 가볼 만한 산이라며 자기는 애들을 남에게 맡기고 가기가 곤란하니 나만 김 목사와 함께 다녀오라고 했다. 1929년 7월 요양원의 병리기사인 김평시 씨와 함께 차를 운전하여 금강산 가는 길인 해주에서
원산 간이 도로를 따라 동서를 횡단했던 일이 있었다. 도로 사정이 말할 수 없이 나빴던 그때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자동차 여행은 포기하기로 했다. 도로는 금강산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어져 있었으므로 산을 구경하는 유일한 방법은 걸어서 올라가는 길뿐이었다. 김 목사와 나는 서울을 경유하여 원산행 기차를 탔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세 번째 정거장인 안변에 내려 작은 버스로 갈아타고 금강산 등산의 출발 지점으로 갔다. 거기에서 지게꾼을 구해 짐을 날라야 했다. 조선인 친구들은 금강산은 경치가 빼어난 산이라고 내게 자랑해 왔었다. 그들은 조선을 창조한 신이 특별히 조선을 선택했다는 표시로 이 산을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기도 하다. 이 마을의 촌장은 매우 유능한 상인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준비물 구입을 부탁하면서 짐꾼들을 구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투덜대고 주저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부탁은 상인인 그로서는 무척 반가운 것이었다. 그는 하늘 높이 솟아있는 금강산의 장관을 형편없이 평했다. 어찌 그런 등산을 하려고 사서 고생을 하시오. 그저 바위들이 쌓인 것에 불과한 쓸모없는 산이란 말이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 겨울이 되면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나 여승들이 동양 그릇을 들고 마을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그릇을 채워주지 않으면 애군을 당할 테니. 난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 산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고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하는걸요. 한바탕 장광설이 끝나자 비로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다. 낮에는 꽤 덥지만 밤이 되면 서늘해집니다. 우리 가게에 있는 등산용 이불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명주로 만든 겁니다. 모카솜과는 달라서 가볍기는 새털 같지만 따뜻하기는 온돌방에서 자는 것과 다름없지요. 도시에서 쓰는 이불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물건을 사면서 나는 그가 그토록 멸시하는 이 아름다운 금강산이 그와 그의 마을에 얼마나 덕을 주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호인답게 껄껄 웃고는 물이 많은 배를 덤으로 주었다. 서양 배와는 모양이 달라 사과처럼 둥글지만 맛은 같았다. 경사가 급한 바위길로 올라가느라면 고생이 심할 테니 그때 이걸 드시면 목도 축이고 힘도 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씨에 감사하면서 등산길에 올랐다. 얼마 가지 않아 아주 생소한 외딴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복장도 옛날의 조선식 그대로였고 농부들이 지고 가는 짐들을 묶은 끈도 머리털을 꼬아서 만든 것이었다. 아마도 이런 머리털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려는 남녀의 머리에서 자른 것이 아닌가 싶었다. 많은 산마루의 이름들 중에 단발령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불교의 승려가 되기 위해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고개에서 삭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점점 들어갈수록 야생 동물들이 많아졌다. 짐승들은 마치 길들여진 것처럼 사람을 보아도 겁을 내지 않았다. 사슴들이 우리 앞을 자주 가로질러 뛰어가거나 우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흰 엉덩이를 발딱발딱 재빨리 움직이면서 잡목 사이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흑곰 한 마리가 신경이 곤두선 우리를 못 본 척하면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 것은 큰 산 짐승이 아니라 꿩과 메추리들이었다. 갑자기 발 밑에서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날개를 휘젓는 소리와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은 아마도 불교도들이 모든 생물의 생명을 높이 존중하여 채식만 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지형은 이제 온통 암석이었으며 올라갈수록 더 험해졌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낙엽송을 볼 수 있었다. 가을철을 맞아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등의 아름다운 단풍이 일대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오르는 길은 경사가 더욱 급해졌다. 경관은 점점 더 자연의 원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이미 늦은 오후였다. 발은 부르트고 몸은 지쳤는데 어디에서 밤을 지새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 무리의 불교 신자들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천천히 걸었다. 그들은 금강산의 첫날 밤은 불교 사원으로 이름이 있는 장안사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다. 그 절의 승려들은 우리 같은 방문객이나 순례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에 익숙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여기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된다고 일러주기까지 했다. 우리는 그들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얼마 멀지 않다는 거리가 발에 물집이 생긴 우리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로 여겨졌다. 그 절의 주지는 쾌활하고 친절했다. 그는 동자에게 당장에 우리가 부르튼 발을 담글 수 있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그는 또 말린 약초를 부셔서 물에다 풀어넣었다. 이렇게 하면 쓰라리고 물집이 생긴 발이 낫는다고 했다. 정말 조금 지나자 약초를 넣은 물에 담근 우리의 아픈 발이 씻은 듯이 나아졌음을 알았다. 밥을 보니 식욕이 다시 살아났다. 주지는 양껏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신고 있는 가죽신이 등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눈여겨보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 특별히 집으로 짠 샌들을 주었다. 이 신발은 승려들이 손수 만든 것으로 개울을 건너거나 돌이 많은 오솔길을 오르는 데는 훨씬 편리했다. 그날 밤 따뜻한 절간의 온돌방에 다리를 뻗고 눕자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곧 잠이 들었다. 이른 새벽이 되어 방바닥이 싸늘하게 차가워서 잠이 깼다. 이때 촌장에게서 산 명주소미 이불을 덮었더니 어찌나 따뜻한지 놀랄 정도였다. 다음 날 아침도 밥과 김치를 대접받았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지승이 와서 산 꼭대기를 가리켰다. 그의 손끝을 따라 올려다 보니 그곳에 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독수리의 둥지처럼 높은 암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경탄하며 물었다. 세상에 저 큰 목재들을 어떻게 저 위에까지 운반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맨몸으로도 저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기 힘들 텐데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요. 주지가 대답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직으로 서 있는 저 암벽에는 좁고 경사진 선반처럼 생긴 발을 디딜 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암벽을 올라가지요. 절간의 기둥이 되는 큰 통나무 목재들을 옮기려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목들은 톱으로 켜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승려 이 한 토막씩을 끈으로 묶어 등에 메고 절벽을 오릅니다. 이렇게 하여 운반된 제목들은 저 위에서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하듯 다시 원형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저 암자를 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답니다. 실제로 몇 사람의 승려들이 절벽을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떨어질 때마다
그 자리를 지원하는 승려가 항상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주지승이 눈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저기 올라가서 묵상할 생각이 없습니까? 저곳에는 당신의 묵상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당신은 우리 불교의 해탈, 열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점을 묵상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비록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는 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불교였다. 이 기회에 불교의 승려가 직접 가르쳐주는 불교 철학의 심오한 진리가 무엇인가 알고 싶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불교는 한때 조선에서 매우 세력이 컸었지요. 그는 내가 관심을 가지자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펼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교인들이 속세의 권력에 미혹되어 정치에 개입했답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지요. 불교는 도시에서 쫓겨났고 시골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느 성 내에도 들어갈 수 없게 금지당했습니다. 이런 산속은 경작지가 없으므로 동네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지금은 차츰 잃었던 정신력을 만회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를 이런 곳에 서서히 세워가고 있는 거지요. 그는 평범하지 않은 화법으로 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불교인들하고는 천당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모든 욕망이나 고뇌가 사라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종교적 인식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성은 마지막으로 신성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우리의 니르바나는 기독교인에게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는 육신의 고행 자체가 성취라는 즐거움의 큰 부분이 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서구인들은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한 상태이므로 개인의 성취에서는 한 계단 우리보다 높은 경지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 조선의 불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듯한 고생 때문에 마음은 병들고 몸은 기진맥진합니다. 우리는 휴식을 원합니다. 모든 고뇌가 중단되는 니르바나로 들어가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서 동량을 다니는 날이 끝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 절은 금강산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으므로 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과 같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고 적선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많은 사원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있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감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높은 경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 주위의 각박한 환경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니르바나 개념은 당신네 종교관과는 거의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더 깊은 묵상에 잠기기를 좋아합니다. 종교를 논하는 주지승의 눈에는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 이처럼 깊은 지식이 있음을 보고 나는 몹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했다. 이때 김 목사가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여 아쉬운 석별을 나눠야 했다. 우리가 숙박비를 내려고 하자 주지승은 끝내 사양하면서
정령 고집한다면 절에 헌금을 하라고 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다시 산을 오르는데 경치는 더욱 숨이 막힐 정도로 장관을 이뤄갔다. 오솔길은 작은 계곡을 건너 이어져 있었는데 그럴 때면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어떤 곳에는 돌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미끄러웠다. 그러나 집신을 신은 덕택으로 미끄러지는 일 없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 이런 점을 헤아려 우리에게 집신을 준 그 주지 스님이 더욱 고마웠다. 이 집신은 얼마 가지 못해 닳아서 떨어졌지만 도중에 있는 암자에 들러서 새로 사 신을 수가 있었다. 한 산봉우리에 올라서니 12,000봉이 눈앞에 펼쳐졌다. 톱날 같은 산봉우리들을 두고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금강산이라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앞으로 더 올라갔더니 결정 같은 암석들은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옛날이 산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마도 이 광경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연상했던 모양이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금강경이라는 가장 유명한 불교의 경전에서 빌린 것이라는 설도 있다. 아무튼 그 이름의 유래야 어찌 되었건 우리 눈앞에 펼쳐져 하늘까지 닿을 듯한 장려한 경관은 금강이란 이름을 너무나 실감나게 하는 장관이었다. 길을 가노라면 오솔길 주변의 바위에는 힘들여 새긴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 절간에서 볼 수 있는 부처의 상과 조선의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있는 증거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괴이한 상을 하고 있는 나무 기둥들이 길가에 서서 무섭고 기분 나쁜 얼굴로 우리를 홀겨보고 있었다. 남쪽에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금강산 윤이라고 알려진 한 조선인 기독교 신자가 산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금강산에서도 유명한 구룡폭을 가려는 외국 선교사들은 이 산장에서 자주 묵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북쪽에서 오는 중이어서 산장을 들르지 못했다. 폭포에 가까워지자 경치는 더욱 가경을 이루어갔다. 위에서 아래로 줄줄이 이어져 있는 9개의 폭포들은 밑에 깊은 못에 흰 거품과 물보라를 뿌리며 급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폭포들은 구태여 가파르고 험한 바위길을 올라가지 않아도 한눈에 보였다. 그러나 마치 용들이 우리를 그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가파른 바위길을 오를 때 그 아슬아슬함은 말할 수 없는 고생이었지만 경치는 더욱 신비경을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인 9째 폭포에 올라섰다. 오르느라고 숨도 찼지만 주위의 경치에 놀라 우리는 더욱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마치 스페인의 아름다운 신부가 그 고운 얼굴을 베일로 아련히 가린 것 같이 안개가 산 주위를 보일 듯 말 듯 아늑하게 둘러싸고 있는 풍경은 가늘디 가는 붓으로 그린 한 폭의 동양화였다. 이제야 동양화의 산수화를 이해할 것 같았다. 우리는 조선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 엄청난 근원이 바로 이곳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절묘하게 창조하신 지상천국을 구경한 증인이 된 듯한 심정이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하계로 내려와 해주로 돌아왔다. 보배 중에 보배인 산을 볼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또 왔다가 갔다.
크리스마스 실 보급 덕분에 우리의 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많은 친구들을 얻기도 했다. 정신없이 바쁜 연말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 담당인 김 목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요양원의 어린 환자인 혜순이라는 소녀가 정신적으로 극히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데 희망을 불어넣어줄 어떤 방도가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혜순이는 자기의 병이 치유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심히 낙담하고 있었다. 음식조차 잘 먹지 않고 있었다. 문득 나는 미국에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상자가 도착한 것이 생각났다. 이 카드들은 한번 사용했던 것들이지만 요양원에서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내준 것이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카드들이 절망하고 있는 꼬마 환자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 상자에서 여러 장을 꺼냈다. 백악관에서 온 카드들을 들고 혜순이에게 갔다. 이봐요, 혜순이. 이 카드들은 저 멀리 미국에서 온 것들이에요. 원래 이 카드들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들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받은 후에 친절하게도 다시 혜순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보내준 거지요. 자, 봐요. 여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이름이 있죠? 처음으로 그 소녀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카드 한 장 가져도 되나요? 소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2장이나 석 장쯤 맘대로 골라요. 병이 나아서 집에 돌아가면 오빠나 동생들에게도 한 장씩 줘요.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싶죠? 대통령도 혜순이 같이 전에는 심한 병에 걸렸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반드시 병을 이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힘껏 노력했는데 결국 얼마 후에 건강을 회복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는지는 생각도 못했는걸요? 소녀는 소리쳤다. 그리고는 희망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병이 나으려고 힘껏 노력하면 선생님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주시겠어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직접 답장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대신 편지를 쓰라고 할지도 모르지요. 간호원이 저녁밥을 가져오자 혜순이는 기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 하루속히 병이 나아야지. 병원에 입원한 후 혜순이는 처음으로 아무 말썽 없이 밥을 먹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혜순이는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혜순이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혜순이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도 좋을 정도로 병이 회복되었다고 생각되어 혜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었다.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옆에서 우표 수집 작업을 하고 있던 윌리엄이 불쑥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 우표를 좀 동봉해 보내자고 제안했다. 윌리엄은 어느 책에서 대통령이 우표 수집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었다. 내가 원산에서 휴가를 지내고 있을 때 백악관에서 보낸 편지가 해주에 도착했다. 그 편지가 원산에 있는 내게로 전해져 왔다. 편지 봉투의 소위는 1934년 6월 18일로 찍혀 있었다. 내가 봉투를 여는 동안 윌리엄도 나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예상은 빗나간 것이다. 이 편지를 혜순이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은 심정에서 나는 급히 해주로 날아가고 싶었다.
해주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요양원의 혜순이 방이었다. 혜순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혜순이도 흥분해서 물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온 건가요? 맞아요, 혜순이. 여기 대통령의 친필 서명까지 있어요. 자, 여기 봐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라고 되어 있죠? 혜순이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읽어주세요, 의사 선생님. 저는 대통령께서 답장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친애하는 닥터 홀, 5월 24일자로 보내주신 서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특별히 당신이 이야기한 꼬마 소녀에 대해 관심을 표합니다. 그 소녀가 완쾌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읽기를 잠시 중단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윌리엄이 동봉한 조선 우표와 결핵 실에 관한 것이라고 혜순이에게 말했다. 당신의 어린 아들 윌리엄에게 우표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우표들은 나의 수집의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로부터. 혜순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저는 대통령께서 답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보낸 편지가 내 병이 낫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알면 기뻐하시겠죠? 얼마 후에 혜순이의 오빠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누이 동생을 데리러 왔다. 혜순이는 개울을 따라 튀는 물방울같이 맑고 빛나게 춤을 추면서 집을 향해 뛰어갔다. 그녀는 백악관에서 온 카드를 자랑스럽게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미국 사람들도 아프기도 하고 고생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대요. 혜순이의 가슴은 공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멀리 조선에 있는 작은 소녀를 기억해준 대통령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혜순이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해지자 크리스마스 실의 보급은 마치 팔뚝에 활력소 주사를 맞은 것 같았다. 사람들의 호응이 눈에 띄게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보고가 전국의 의사와 간호원들로부터 계속 들어왔다. 이러한 기쁜 소식은 더 멀리까지 전해져 이제는 결핵 환자들도 더 이상 자기 병을 수치스럽게 여겨 감추거나 하지 않고 훨씬 더 초기 증세 때 병원을 찾아왔다. 우리의 해주 구세 요양원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변화의 흐름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감리교회에서는 조선 감리교의 5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기념일은 1934년 6월 24일로 정해졌다. 이 날은 50년 전 맥클레이 목사 내외가 조선에 도착한 날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는 서울에 학교와 병원을 세울 허가를 받는 일과 대지 확보의 임무를 띠고 왔었는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 폐쇄된 은둔 왕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다. 기념 행사는 1934년에서 1935년까지 계속하기로 되었다. 1935년 4월 5일에는 조선 주재 최초의 감리교 파견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내외가 도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감리교회사가 편찬되고 논단, 기념사 등이 인쇄되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표시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실이 아닌 특별 기념 실을
만들 계획도 세워졌다. 나는 씰의 도안에서부터 인쇄까지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나는 조선 지도 위에 감리교 선교 활동 지역을 표시한 도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때 Korea for Christ 1884에서 1934 라는 제목의 기독교 운동을 요약한 책자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인쇄되었다. 조선 감리교는 그동안 계속 성장하여 자주적인 능력이 갖추어졌다. 비로소 조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조선 신앙 강령 Korean Creed이 정해졌다. 허버트 웰치 감독이 12년간 조선에서 감독으로 일한 경험에서 얻은 조선 기독교인의 입장을 살려 초안한 것이다. 이 강령은 1930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1차 조선 총회에서 그 요약이 통과되었던 것이기도 했고, 미국 감리교 찬송가인 신앙의 확인의 네 귀절의 내용과도 같았다. 그것은 미국 전역의 감리교회에서 주일마다 부르는 찬송 귀절이기도 했다. 서울의 정동 감리교회는 제1교회라고도 불렸다. 이 교회당은 1898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은 서양식 교회였다. 50주년 기념 축하식이 열린 곳은 이 교회에서였다. 조선 감리교단에서 한국인으로는 맨 먼저 총리사가 된 양주삼 J.S. 라양 박사가 개사를 했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 감리교가 이룩한 특기할 만한 발전을 강조하면서 그 성과를 이야기했다. 여성을 위한 최초의 여학교, 최초의 유일한 여자대학, 최초의 여성병원, 최초의 맹아학교, 최초의 유치원, 최초의 한국인 목사, 최초의 의사, 최초의 간호원, 최초의 유치원 보모, 최초의 여자 박사들은 모두가 감리교 선교 활동의 결과입니다. 한국 최초의 남학교 배제학당도 감리교에서 설립한 것이었다. 50주년 기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라는 점과 암담하고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우리를 지켜준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 이 사실은 얼마 후 내가 다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확인되었다. 제23장 공수병 소동 이어집니다.